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시스템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거대한 결함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해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2023년까지 집계된 추정치만요. 신고된 피해자만 해도 10,000명이 넘고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재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거의 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던 사람들이고 아파트 전세 사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저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전세 사기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왜 아파트랑 빌라가 다른지, 그리고 사기꾼들의 수법은 어땠는지, 그러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 모든 게 터졌는지, 마지막으로 진짜 해결책은 뭔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놓고 벌어진 사기극. 먼저 전세 사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딱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인위적으로 부풀린 집값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사실상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 범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보증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합법의 탈을 쓴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무서운 시스템이 유독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만 이렇게 잘 먹혔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리상자 대 숨겨진 상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파트는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같은 거예요. 마치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딱딱 붙어있는 대형 마트처럼 실거래가 정보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죠.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 반대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숨겨진 상자나 마찬가지예요. 가격표 없이 물건 파는 벼룩시장 같달까요? 정확한 시세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한 아파트 시장에서는 가격을 속이려면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속여야 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빌라처럼 불투명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딱 한 사람, 바로 계약하려는 세입자 한 명만 속이면 게임 끝입니다. 사기꾼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불투명한 시장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 채의 집을 샀는지 그 무자본 갭 투자라는 기술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감정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매긴 가격이죠.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지만 거래가 뜸한 빌라는 공인된 시세가 없으니까 이 감정가가 사실상 공시가격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골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단합니다. 1단계, 실제 시세는 2억 원짜리 빌라인데 이걸 감정평가사와 짜고 2억 4천만 원으로 감정가를 부풀립니다. 2단계, 이 부풀려진 감정가를 진짜 시세라고 믿는 세입자를 찾아서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사기꾼은 세입자한테 받은 2억 3천만 원으로 2억짜리 집을 사고요. 자기 주머니에는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갔죠. 마지막 4단계, 이 짓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카드 돌려막기의 부동산 버전인 거죠.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막아주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돌리기였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폭탄 돌리기 시스템은요,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0년에서 2021년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이 돌려막기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요. 하지만 2022년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모든 게 끝장나기 시작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는 안 구해지고 결국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뻥뻥 터져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요? 일단 모아둔 자산이 적고 부동산 계약 경험도 부족하죠. 그런데 당장 살 집은 빨리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크고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정보의 격차, 이 절박함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그냥 사기꾼 몇 명의 탐욕? 아니면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물론 다 잘못했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나쁜 빌라나 탐욕스러운 집주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현상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요, 가격 정보가 깜깜이인 불투명한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법의 구조적인 허점,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이 비유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장은 CCTV로 24시간 감시되는 대로별이고 빌라 시장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길의 사각지대와 같다. 범죄는 언제나 어디서 자라죠? 바로 그 사각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개인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첫째,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각지대 자체를 없애야 하고요. 둘째, 감정평가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가격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심사 기준을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들어서 애초에 이런 위험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전세 사기는요, 단순히 몇몇 악당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시장 구조의 결함이 낳은 거대한 사회적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비극은 언제든 이름만 바꾼 채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